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 장중 내내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보시다시피 약세권에서 결국은 흐름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막판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이탈했고요.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민주당이 공화당 측에 임시 예산안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을 만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셧다운 우려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약간은 3대 지수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잡아내리고 있는 AI 버블에 대한 이 우려감, 이 반대로 셧다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장 막판에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한때 2% 가까운 낙폭 기록했던 나스닥은 당연히 0.21%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0.13% 강보합권에서 다시 한번 장 후반 들어서 3대 지수가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날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됐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기술주들이 M7, 빅테크를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약 3.6%대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구글도 거의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기술과 통신 서비스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인 반면에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렇게 엇갈리게 만든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50.3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그널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준으로 4.7%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와 전월치 대비해서도 모두 이 상회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물가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또 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조사 역사상 가장 비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전반에 우려감을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관련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낙폭을 장 초반 키웠는데요. 우선 이 지난주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난 4월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 있었던 그 당시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건데 그 시발점이 됐었던 게 바로 오픈 AI CFO의 정부 보증 관련 발언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정부 보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목요일 날에 해당 발언을 철회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 AI 관련 거품론에 다시 한번 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발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요. 우선은 오픈 AI가 정부 보증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한 것뿐만으로도
이 오픈 AI의 현금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촉발했고요. 더 이상 이제 CFO가 이 발언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철회하는 발언을 내뱉자 그렇다면 앞으로 1조 4천억 원 달러의 이 인프라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대체 조달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에 더해서 이 오픈 AI 측에서 미국 정부의 현재 35% 수준의 반도체 세액 공제를 이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분야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반도체 칩스법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이 맞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쪽에도 확산을 시켜달라 숨통이 좀 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오픈 AI 쪽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은 낙폭을 줄였는데요. 민주당 쪽이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타협안을 공화당 측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의 주요 핵심 쟁점인 이 오바마 케어를 1년간만 연장을 하고 그 이후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 측은 우선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드디어 양측이 뭔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 3시였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표결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드디어 이 최장기 상황에 머무른 셧다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시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장 큰 특징은요. 이 M7 중에서 대체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던 이 특징주들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그간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였던 M7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날 3.6%가량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 이 전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이 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장 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구글도 약 2%대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전날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인 구글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TPU가 수개월 내에 이 수준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움직였죠. 하지만 이 소식에 바로 그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발생하는 그런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은 0.48%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기술주 매물 여파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은 애플, 이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은 0.56%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저가용 쇼핑 어플인 바자르를 발표를 하면서 테무 측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0.04% 상당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유 바로 미국 백악관이 중국용 신형 칩인 이 판매 B35030A에 대한 판매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촉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메타가 다시 한번 AI 데이터 인프라 쪽에 대대적인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엔비디아였고요.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도 전해졌습니다. 이 젠슨 황이 TSMC 측에 웨이퍼 증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TSMC 사측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맞다면서 AI 칩에 대한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이번 증산 요청을 이끌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칩 쪽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이 메타 0.45%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미국 내에 이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가 움직이고 이 상승했던 메타였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특징주 3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썬러든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3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거기에 이번 들어서 분기 가입자 수가 1%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도 이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아처항공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주식을 공모한다고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약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주식 공모는 새로운 이 공항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과연 수익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시장 전반에 의구심이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여행 업체죠. 익스피디아는 17%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여행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4분기에 장밋빛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이 매출 가이던스를 이 익스피디아 쪽에서 선보이자 주가가 급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매크로 지표 움직임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WTI는 0.54%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연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점이 이 유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350원을 뚫고 올라가서 1,45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거의 9원 가까이가 올랐는데요. 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한 주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이 절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7조 원 가까이를 매도한 점이 현재의 이 원화의 대폭적인 절하를 유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4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화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의 둔화에 기인한 이유입니다. 이 반대로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4,0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비슷한 움직임으로 미국채 역시나 이 2년물이 소폭 하락하는 등 여전히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월요일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예. 주말에도 근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네. 지금 11월 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트럼프에게 운명의 한 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브리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혼조라고 하기에는 상승폭 하락폭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고 또 장중에 굉장히 어두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두웠던 이유가 바로 있죠. 바로 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지표 발표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8월 상원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CPI 발표가 지연을 넘어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미 고용지표 등 주요 통계들은 발표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연준은 이 FOMC에서도 충분히 지표 없이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표 공백은 연준에게 현상 유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재상승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신중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년 만에 정말 최악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지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셧다운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셧다운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 셧다운 될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지금 레임덕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더할 나위 없는 대혼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예를 들어 뉴욕 시장에 맘디니가 당선했고요. 버지니아주에서 감독관이 40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가 됐는데 아주 중요한 게 거기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주민들의 전기가 끊길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아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공화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은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 지지자분들은 완전 최악으로 평가를 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아주 초고소득층들 있죠. 고소득층들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화당 정말 트럼프 친공화당 지지자들과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전 연령과 전 지지 성향 중도층을 포함하여 거기서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50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아예 안 나오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 미국 ADP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물론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게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화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원에서 53명인데 60표만 얻으면 셧다운 종료될 수 있거든요. 61표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냐면 아까 그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니 지방선거가 열렸고요. 내년 11월이 진짜 지방선거예요. 근데 지금 상징적인 부분에서 뺏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안 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53표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공화당 의원들이 안 할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우리가 민주당한테 밀렸을 경우에 필리버스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힌다는 거죠. 트럼프의 말이 안 먹히고 거기다가 대법원의 판결에서 만약에 관세를 대통령 권한이 없다고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정말 대혼란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어요. 지방선거 참패에다가 레임덕 얘기에다가 지금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또 다른 대선 주자 후보들의 발언이 또 나와버린 상황이고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안 좋게 나왔고 지금 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 문제도 걸려 있고 트럼프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지금 한 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셧다운 이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이 더 무서워요.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되거나 레임덕이 돼버리면 이건 주식시장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요일에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셧다운 종료와 동시에 이 현금 지출이 재개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또 풀릴 수 있다라는 통계가 또 있네요. 2018년부터 2019년 초 이후에 이제 최장의 기록인데 현재 주식시장이 86%의 확률로 평균 12%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셧다운이 종료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게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어긋나 버리면은 이 셧다운 종료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될 뿐이지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막기가 힘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저걸 벗어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관세랑 데이터 센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완전 근간의 문제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관세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두둑해 해줘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얻겠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동안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을 지지했던 그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열을 올리는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지금 전부 다 반대하는 쪽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더 이상 확충하기 전에 우리 미국 소비자들, 미국 일반 국민들의 전력을 거의 걱정을 해라. 이런 쪽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관세도 예를 들어 불법이 되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은 매그니피센트 7에도 큰 타격이 오죠. 그럼 연방정부 셧다운이 뭐 해결돼가지고 약간의 뭐 수혈이 있다고 한들 더 큰 화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셧다운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이 백악관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협박 같습니다.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분 지금 향후 차기 FRB 의장 1순위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1, 2순위로.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FRB에 대한 협박이에요. 다. 예전에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고 다 책임은 너네가 뒤집어 쓴다 이거예요. 계속 케빈 해시 분이 케빈 해시 자주 출연하시거든요. 자주 출연하시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 미런 이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B컷을 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순간에 경제의 마중물을 지금 너네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 완전 적이 된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 정말 오바마 케어 1년 연장해주면 바로 통과되거든요, 지금. 오바마 케어 그 1년 연장 안 해줘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오바마랑 바이든이 추진한 정책이 다 싫은 거예요. 오바마 케어 연장 1년 안 해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1년 연장 안 해줘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부 다 민주당과 이 지금 FRB가 결국에 FRB는 뭐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이 없지만 금리 인하를 제때제때 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그 경제를 뒷걸음치게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명분도 아주 좋죠, 지금. 왜냐면 명분이 진짜 좋은 시기가 오잖아요. 연말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최고의 쇼핑 시즌이자 소비 시즌이 이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만약에 뭐 이런 지금 셧다운이 계속되는 상황을 민주당이 계속 방치하면은 진짜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책임은 다 너네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거죠. 민주당에게는 빨리 오바마 케어 1년 연장한 그거 포기하고 그냥 공화당의 그 협조해서 셧다운 마무리해라. 그리고 FRB는 이번에 무조건 금리 인하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를 들이미는 것이죠. 이 셧다운 종료와 함께 현금 지출이 재개되면서 만약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 여행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경제가 풀릴 텐데 안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는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네. 그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GDP가 1.5% 손실을 볼 수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산했다. 이미 추산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휴일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이 발생된다. 관제사들이 출근을 못 한답니다. 네. 돈을 못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관제사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출근을 못해서 1, 2주를 버티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답니다. 네. 그 지금 관제사들한테 돈을 주고 당장 돌아오라고 해도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못 돌아오는 지금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캐비넷 싯은 이 모든 것을 야당과
FIB에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 항공 교통에도 또 지연 결항 이러한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10% 감축했더라고요. 네, 14일까지 지금 10% 단계적으로 감축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젠슨왕의 또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AI 거품론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젠슨왕 CEO가 다시 불식시키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 수요 급증에 대응해서 TSMC에 웨이퍼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며 생산량 확대를 직접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를 연간 400만에서 500만 개 생산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를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요. 블랙웰은 GPU뿐만 아니라 CPU,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등 다양한 칩과 연계되어 있어서 공급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 HBM 메모리 수요도 동시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출시될 차세대 칩 루빈에 들어갈 HBM4 역시 예정대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테크 기업들은 AI 수요가 실제 경제와 산업 전환을 이끄는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틈만 나면 나오는 이 AI 거품론에 시장이 사실 영향을 안 받을 만한데도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젠슨왕 CEO가 불식시키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그래도 젠슨왕 CEO의 발언에 조금 믿음이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초고속층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쪽에서만 전망을 좋게 봤고 아까 선거 결과에도 나왔듯이 전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일반 중서민층들은 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젠슨왕이나 뭐 마크 저커버거나 뭐 계속 오라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뭐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되고 있고 네. 안 그러면 이제 TSMC에 이렇게 요구할 리가 없죠. TSMC에서 가장 많은 생산 라인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직도 애플이고요. 여전히. 애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 TSMC의 2등 자리를 엔비디아가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애플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못 빼주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만 남부 쪽에 있는 이 그 공장에서 라인을 지금 신설을 해서 이쪽으로 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SMC의 웨이퍼 구매량을 늘렸다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웨이퍼가 이제 그냥 기본이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피자 판 같이 동그랗게 생긴 그 판이잖아요. 네. 그 웨이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거기에 뭐 칩을 올리든 뭐 칩을 탑재하든 칩을 뭐 연결시키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피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피자 도우 위에 토핑을 얹으려면 도우가 필요하잖아요. 저 지금 나오고 있죠. 저거를 지금 그 추가적으로 구매를 요청을 했다. 이 얘기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GPU든 뭐든. 예, GPU든 뭐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뭐 여러 가지 칩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젠슨왕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요일 날 사내 체육대회 간다고 운동에 나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네. 거기 간 거예요, 지금. 주말에. 대단합니다. 빨간 옷 운동장이 네.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 가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구체적 주문 규모나 시기 등은 TSMC 회장이 기밀 사항이라고 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15%? 지금 네. 애플이 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TSMC에서. 네. 그러니까 TSMC도 애플을 1등 고객이기 때문에 애플 거를 빼가지고 엔비디아에 어쩔 주기는 수가 그렇기 없이. 때문에 예. 지금 TSMC, 엔비디아 걸 따로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이지만 저는 뭐 이 부분이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리고 일단 실적이 찍히니까 네. 지금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저커버그의 말도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어디서 차이만 있었냐면 잉여 현금 흐름 대비해서 이 비중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은 네. 뭐 경우에 조금 하락을 할 뿐이지 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 내용들이 먹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이 대미 투자를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예. 투자를 엄청 발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민들이 어떤 반발심을 갖게 돼서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와버리면은 이런 정책적 지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젠슨왕, 저커버그, 뭐 오라클 회장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이 안 나가버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확충을 모든 국민이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어마어마한 물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력이 빈곤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집에 전기가 끊기는데 데이터 센터만 잘 되고 이런 초고속층들이 주식으로 돈만 버는 거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11월 달에 엄청 빅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네, 여기서 영향을 고맙게도 미칠까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또 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솔직히 제가 아까 그때 말했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된다고.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R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젠슨왕의 한마디만큼 큰 그러니까요. IR의 힘이 네. 어디 있습니까? 젠슨왕이 그냥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도 아닌데 IR을 대신 해주고 있어요. 저런 언론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테스트칩을 받았다. 이 얘기를 벌써 했으니 그럼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확충은 계속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TSMC의 신설 라인을 요구했으며 이 웨이퍼를 추가 주문했는데 웨이퍼 위에 이제 GPU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도 탑재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냥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준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우리의 성장과 함께 할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가 웨이퍼를 예를 들어 피자 도우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거 그냥 버리겠습니까? 피자 도우를 만들면 도우를 준비했다는 거는 피자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피자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자 도우를 요구한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토핑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 주문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거는 여기서 속도의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이 재임이기 때문에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데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경계론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운명적으로 타이밍이 안 좋게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힌다. 그럼 일단 기업들의 실적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는 걱정이고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투자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죠. 투자를 계속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정말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어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그게 과잉 투자죠. 네. 근데 지금은 과잉 투자 내지는 속도가 빠른 투자가 아닌 게 과잉 투자, 속도가 빠른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기업의 실적은 계속 앞서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증권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성장이 뛰어난 부분이니까 허들을 높게 잡았는데 그 높은 허들마저 계속 뛰어나고 있는 네. 엄청난 그 고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 등 실적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빅테크들의 투자, 이 AI에 대한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는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의 세액 공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또 더불어서 메타가 미국에 3년간 6천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메타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AI 산업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7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지난 9월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금액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투자 대상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메타는 인간 능력을 능가하는 AI 초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5기가와트급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이 건설 중입니다. 5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5기 수준 약 5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메타는 이번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직접 투자를 통해 전력망에 신규 전력 15기가와트를 추가했다고 밝혔고요. 자사의 데이터 센터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해 업계 표준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과 비영리 프로젝트 투자도 병행 중입니다. 메타는 미국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메타의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메타가 이렇게 너무 과한 투자를 한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커버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앞서서 미리 구축한다. 이거를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몇 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비용이잖아요, 그게.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데 감가상각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추가 용량만큼 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과잉 투자는 선제적 투자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거도 지금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었던 게 사실 이 트럼프 초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그다음에 마러라고 리조트에 불려가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이가 좋아지면서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 트럼프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백악관 만찬에 딱 데려와 놓은 다음에 팔을 툭툭 찌면서 리치 가이, 리치맨, 투 리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100개 만들어. 저번에 TSMC 회장도 가서 2배를 달라고 갑자기 즉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얘기를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근데 어저께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 공식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예요. 공식 블로그에다가 830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것도 루지애나 주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선거 결과 나오는데 버지니아 주고 네.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면 도심 지역 뉴욕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숙련 기술직 3만 개, 운영직 5천 개, 3만 5천 개 일자리를 2010년도 이후에 메타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소득층은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 일을 830조 이상 투자한다는 게 2028년까지 한 거잖아요. 트럼프 임기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거에 따라 이제 투자의 결과가 틀려지게 될 가능성이 이게 약간 있는 거죠. 변수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 5기예요. 예를 들어 1기가와트 설명을 들었잖아요. 1기가와트가 네. 원자력 발전소 1기 그리고 100만 가구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기면은 500만 가구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인데 네. 만약에 그거를 잘못 계산하거나 오버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그 정권이 추진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전력이 만약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물도 그렇고 물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물을 다 끌어다 쓰면은 먹을 식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1월 달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지금 정반대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독려해가지고 한 더블을 불러놨어요. 전부 다 보면은 네. 오라클도 그렇고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손정 회장도 그렇고 다 보면은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 배 정도를 다 불러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그게 어떤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적이죠. 그럼 그게 바로 거품. 제가 생각하는 거품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품은 아까 얘기했던 거품이랑 틀려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네. 거품은 그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올까 봐. 그렇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하는 거품은 거죠. 저 거품이. 투자를 지금 굉장히 오버해서 불렀거든요. 트럼프가 독려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행정부의 어떤 그 좌지우지된 거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830조 이상이 2028년까지 그대로, 순리적으로 될 것인가. 이게 참 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년 11월 전에 내년 한 가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내년 여름까지도 뜨겁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전망이. 그래서 내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수익을 최고로 추구하다가 그 시점이 조금 지나가면서 조금 꺾일 이익 수 실현을 있다. 많이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예. 11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1월,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저는 11월 달 이전에 한 9월 달 우리나라 추석 연휴 있을 때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큰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 또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특히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짚어주시면서 메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테슬라가 이번에 뭐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고 또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 보상한 승인도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더불어서 통과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요. 이어서 또 옵티머스와 관련
관련해서도 초기 생산이 지금 이미 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지금 중국이 또 들어옵니다. 샤오펑의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은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규모 생산 등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장기 전략 방향과 기술 비전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미 옵티머스의 초기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100만 대 수준의 시리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이를 복합 제조 제품 역사상 가장 빠른 생산 램프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가텍사스에서는 연간 1,000만 대 생산 라인 구축 구상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화성 생산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샤오펑이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을 공개했습니다. 무대에서 직접 걸어 등장하며 안정적인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샤오펑은 내년 4월 양산 돌입, 연말에는 대규모 생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피지컬 AI, 즉 현실 공간에서 인지 이해에 행동하는 AI 경쟁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기업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상한 얘기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찬성이라고요. 뭐 75% 이상 받았다고 하죠. 75%요. 그러니까 사실 찰스 슈왑을 막 협박하고 이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반대하고 이런 거 전혀 영향도 못 미쳤고 역시 주주분들은 이제 테슬라나 앨런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스톡 옵션을 일부러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이 누가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이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소송을 한번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화성에다가 생산 시설을 한다니까 궁금해지네요. 네, 예상대로 일단은 통과가 됐고요. 자, 지금 옵티머스 초기 생산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기가텍사스 연간 1,000만 대까지 지금 구상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완전 갈림길이잖아요. 네. 두 개의 고점 눈앞에 두고 있고 150달러도 나오고 600달러도 나오고 캐시조드는 5년 내에 2,700달러 간다고 하고 이 지금 서학개미 분들 진짜 고민이죠. 여기서 더 올인을 할 것인지 여기서 발을 뺄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테슬라나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실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꿈이었던 게 실현이 돼버리니까 이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지금 만약에 이 정말 피지컬 AI의 어떤 요걸 가져오잖아요. 정말 그러면 2,700달러 가는 거죠. 캐시조드 말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간 게 왜 갔습니까? LLM 때문에. 오픈 AI의 챗GPT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시작됐잖아요.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면 그럼 그 AI의 어떤 헤게모니의 요 포인트를 테슬라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계속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이 3강에 못 들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계속 전기차, 자율주행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완전 다른 부분이거든요.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할 수가 없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소리가 할 수 없는 그록소리도 자기 거긴 하지만 왜냐면 이 피지컬 AI라는 건 움직이면서 거기서 얻는 빅데이터인데 LLM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발이 달리거나 손이 달리거나 눈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주행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서 체득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어떤 분야는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옵티머스가 선점을 해버리면은 AI의 저기까지 가져와 버리는 거죠. AI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잖아요. 자율주행 아까 숀 더피 그분도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인터뷰에. 아까 그 국토교통부 네, 그 항공청장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괜히 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 전수조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 분야 말고 피지컬 AI 분야로 넘어가 버리면은 시장의 포인트도 딱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화성 얘기는 진짜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화성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화성에서 가서 얼마나 그 네, 비용을 정말,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그랬더라고요. 뉴스 검색해 보니까. 저번에도 2018년인가 한번 통과됐을 때도 너 기분 좋아서 화성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화성 가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화성에 무려 1억 단위의 생산 라인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 중이라고 진짜 자기가 밝혔거든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 그대로 연간 1억 단위에서 네.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뭐 생산 라인을 화성에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프리몬트에서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 구축하는 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 대형 복합 제조 제품 중 가장 빠르게 생산한 후에 출시되는 거라고 하고, 그 아까 전에 중국 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그때 속보 준비했다가 그 중국 그 업체에서 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 쪽 부품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근데 그래서 샤오퐁하고 그 저기 관계인데 라이벌 관계인데 또 여기 옵티머스에서 중국 거를 또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협력 관계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계속해서 네. 1, 2강에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엮여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샤오펑도 그쵸 로봇 아이언을 그러니까 공개를 했죠. 저게 저는 상상이 저는 얼리 네. 어답터가 아니라 상상이 안 예. 나는데 그래서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리 어답터나 이러신 분들이 항상 빨리 캐치하고 수익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네. 인터넷 시대도 그랬고 모바일 시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촉이 좋고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고 빨리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큰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을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라고 판단해서 촉이 오고 내가 그러신 분 많이 있어요, 옆에. 네.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 저기 해갖고 맨날 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네. 큰 투자를 감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부러운데 왜 이런 판단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어렵죠.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옵티머스 로봇을 지금 가정에 들여가지고 나랑 같이 않습니다. 생활을 하는 게 좀 그쵸. 그럴까 한데 쉽지 또 않습니다. 모르죠. 한 뭐 1, 2년 됐는데 강아지 고양이처럼 다들 키우고 있는데 저만 이제 혼자 레이트 어답터로 그때 하고 있을지. 그럼 그때 이제 주가를 보면 이미 늦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네, 좋습니다. 사실 뭐 딥시크 같은 경우도 뭐 5개월 뒤에 나왔죠. 이 AI 쪽 미국의 발전 속도를 금방금방 따라가는 중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휴머노id 로봇도 지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트렌드부터 전반적인 매크로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신혜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보는 국내 기업과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의미 있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과 관련된 이슈, 바로 로이터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기자, 삼성 미니 컨트롤 타워 수장 교체. 이재용 회장의 체제 변화 신호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사업지원부서 지금 수장에 박학규 사장을 선임을 했고요. 정현우 부회장이 이제 퇴진을 했습니다. 사업지원 조직 인력 확대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 2017년 해체 후에 첫 핵심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현우 부회장이 퇴진을 한 게 좀 인상적입니다. 예,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2016년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서 이제 결국 그 이재용 당시는 부회장이었지만 청문회에 나와서 삼성그룹의 이제 미래전략실을 갖다 해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삼성그룹에 워낙 이제 조율할 게 많고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조율할 게 많다 보니까 미래전략실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사업지원 그
태스크포스라는 거 갖다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업 지원 그 팀을 갖다 이끌었던 수장이 정현호 부회장입니다. 정현호 부회장이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퇴진하기 전까지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인자가 물러났다는 자체가 이번 인사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외신에서 다뤘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일 텐데 정윤호 부회장이 이제 따지고 보면 예전 이 미래전략실 실장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전실이라는 이름은 없앴지만 그 공식적 미전실이라는 기구는 없앴고 미전실에 소속됐던 많은 분들을 갖다가 원래 다른 회사로 이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없어졌지만 그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에서 미래전략실의 실질적 역할이 있었으니까 미래전략실의 실장에 해당하는 실질적 역할을 이제 정현우 부회장이 담당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위세가 대단한지 갖다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은 이름의 약자를 따서 삼성그룹 내에서는 회장님 이재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JY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걸 뭐 이재용 회장도 알고 있고 그걸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면 정현우 부회장에도 약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정현우 부회장의 이니셜인 HH 혹은 이제 H가 두 번 들어가니까 WH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별도로 이름을 불렀다는 자체가 정현우 부회장의 어떤 영향력과 그 위상을 갖다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권력이 좀 최고 통치권자의 물리적 거리에서 좀 비롯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25년 동안에 지근거리에 있었다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랑 물리적으로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그게 권력의 어떤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대목은 정치권에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2인자는 비서실장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수반한 다음에 자기가 보고할 건 보고하고 아니 보고하지 말라고 보고했다가는 또 이제 사실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체제에서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정현호 어떤 실장 미래전략실의 예전에 미래전략 실장이었고 지금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정현호 팀장은 수시로 이제 이재용 회장과 이제 의논을 하면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최근 가장 권력에 가깝다, 권력의 위상이 높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정현호 팀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그 보고를 하면서 지근거렸었냐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2001년에 이제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원을 갔다가 그 다닙니다. 이게 박사과정을 갖다 최종적으로 박사학위 못 따지만 그때 경영대학원에서 한 2년 정도 하버드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정현호 그 팀장이 이재용 회장과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조언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주 하나 무엇이면 그 공시에 보면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최저 학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의 권장사항인데 정현호 이제 실장 같은 경우도 공시를 2000년도 공시에 보면 뭐라 나왔냐? 최저 학력이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 수료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입문했다가 수료를 마쳤지만 어쨌건 이제 같은 이제 삼성그룹 내부에서 수뇌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다닌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정현호 그 팀장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95년에 다닌 걸로 그 공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보스턴에 들어갈 때도 하긴 거기서 이제 수학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도 그 내가 어떤 학교에 새로 들어가면은 어떤 교수의 성향 어떻게 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의 책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걸 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정현호 그 팀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근거리에서 다 조언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날이고 이재용 회장에도 중요한 날인데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신경에서 쓰러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정현우 회장 위상이 올라가면서 삼성그룹의 2인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정현우 회장이 2000년부터 25년 지난주 금요일에 퇴진하기 전까지 이재용 회장에게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면서 조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이재용 회장 근거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정현호 부회장이 퇴진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박학규 사장이라고요. 예. 예. 그 누군가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후임이 누구냐를 봤을 때 사실은 이번 인사 핵심은 정현호 부회장이 퇴진도 있지만은 그 퇴진을 누가 한다면 후임자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박학규 사장이 이제 정현호 부회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위상은 이제 그 사장이지만 사실은 TF 사업지원실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업지원실을 갖다가 사업지원팀이었다가 태스크포스 팀이었다가 이번 인사를 하면서 사업지원실로 격상을 했습니다. 본격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자막에 보신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삼성은
실장으로 팀을 갖다 개편했지만 추가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을 갖다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의 미래전략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런 사실은 의무로 양으로 그 삼성 내부에서도 그 사업지원팀이 미래전략실이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박학규 사장이 팀장이 됐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미래전략실의 위상을 잇는 그때는 이제 이학수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분의 어떤 행보를 갖다 뒤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흐름과는 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에 박학규 사장을 사업지원팀장으로 임명했던 것은 맞지가 않다, 쇄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좀 일도 하기 전인데 왜 그런 비판하느냐? 박학규 이제 그 사장이 예전에 이제 그 전무 시절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공정위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박학규 당시 전무가 물리적으로 완력으로 막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니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 나라에서 준법을 갖다가 준수해야 되는 기업이 공정위에서 들어와서 서류를 갖다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박학규 전무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완력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폐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삼성그룹 내외부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을 갖다가 계속 승진을 시켜서 사장에 그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업지원팀, 실질적인 이제 2인자 역할을 하는 거에 팀장을 앉혔다는 것은 사실 비판의 소지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교체를 2017년 이후로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적합한 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정현우 부회장 퇴진과 또 박학규 사장의 발탁, 이번 이 이재용 회장 체제의 새 판짝이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역시 삼성과 관련된 이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신용카드 출시 추진, 애플카드에 맞대응에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바클레이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제휴 협상을 했고요. 삼성페이 락인 전략인데 저축, 선불, 또 BNPL 이 상품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애플카드에 맞대응을 하겠다, 추격을 하겠다라는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삼성전자가 신용카드 시장에 이렇게 진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월스저널은 결국 이제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한국에서는 이제 뭐 삼성페이라고는 이제 월스저널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건 이제 삼성페이로 대변되는 삼성의 어떤 그 스마트폰 그걸 갖고 우리가 사실 다각도로 이제 이미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결제 서비스이고, 근데 이제 월스트저널은 삼성이 이제 바클레이스 손잡고 신용카드, 소비자 신용카드로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걸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단하게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또 다른 어떤 분기점을 내릴 수 있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출하려고 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역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그런 애플페이를 갖다가 많이 쓰진 않지만 사실은 애플을 통해서 교통카드의 어떤 그 기능도 쓰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 다각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어떤 그 대변된 아이폰이 우리가 이제 통화도 하지만 그걸 갖고 이미 금융시장에 진출해서 다각도를 쓰고 있다. 그걸 삼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삼성이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삼성의 신용카드는 삼성카드가 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 본토에 진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바클레이스랑 영국의 출신의 어떤 바클레이스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손잡고 신용카드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휴가 때때로는 또 엄청난 반향을 가지고 오기도 하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신용카드를 이미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미국에는 사실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삼성전자 삼성페이를 필두로 해서 지금 결제 서비스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신용카드까지 디지털 파이낸싱까지 나아간 그런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애플을 갖다 견제할 의도인데 이미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서 고가의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화웨이도 있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샤오미를 선물을 했는데 물론 중국의 화웨이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오포도 있고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인 자국에서는 활개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과연 이 시장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서라도 사실은 그 이후에도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인데 여기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 돕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영향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사실은 이걸 어떤 영향을 확대한 이유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애플의 아이폰을 계속 쓰게 만드는 애플 15부터 애플 21, 그 다음에 내년에 시간이 더 흘러가면 애플의 30까지 이걸 이쪽 마케팅 용어 락인이라는데 락인 효과를 애플이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삼성도 거꾸로. 그럼 락인을 갖다가 애플이 누리고 있다면 삼성도 삼성의 그 N유컬의 락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애플이 갖고 있는 강점, 콘텐츠도 있고 금융시장에도 삼성이 가져야 되니까 이번에 락인 효과를 누리고자 박근혜에서 손잡고 소비자 카드, 소비자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파이낸시 영역으로 확대된 거 확인이 됐는데 이 밖에도 또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 외에도 TC와 또 그 TV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전 쪽은 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TV도 있고 태블릿 PC도 네.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전을 갖고 있다는 게 애플이 없는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전을 갖고 있던 게 어떤 강점이 되느냐?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냉장고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또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지, 에어컨을 켜야 되는지, 냉방 장치를 미리 가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스마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 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삼성은 당연히 자사 제품을 갖고 있는 것의 강점을 1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삼성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페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그 디지털 파이낸싱을 진출한 것도 같은 맥락.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살 때도 TV로 보다가 저 제품이 마음에 들어. 그 많은 분들이 삼성의 갤럭시를 쓰면서 그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한번 내가 손으로 그리면 그 손 안에 원 안에 있는 대사를 갖다가 검색을 해주지 않습니까? 검색해줘서 무엇을 하냐? 이 옷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옷을 내가 살려면 어디로 구매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금융이고 파이낸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이 생태계를 더 보다 강화하면서 그 결제 시스템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안에는 또 삼성 자산운용 등 관련된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활용을 하면 더욱더 확대가 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신 분들이 삼성이 그런 신용카드 시장 진출한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삼성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보다 더 확대를 한다면 삼성 자산운용이 있고 삼성생명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최대 손입니다. 삼성생명보험도 있고 삼성화재보험도 있고 이미 삼성그룹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1, 2등을 다투는 기업들이지만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무슨 말이 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위상이 아닐 때 반도체에서 최고의 위상을 구가했을 때 삼성그룹에는 삼성의 전자가 있고 앞전자가 있고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는 삼성그룹의 삼성 후자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정권을 행사했을 때 삼성그룹의 경영부를 갖다 쇄신하려고 5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마케팅과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그룹의 금융을 다 차세대 먹거리를 삼았는데 실질적인 위상은 그에 미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마트폰에 그 갤럭시를 갖다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쇄신과 영향력 확대. 그러니까 단순한 이자 장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스나 이런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금융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 삼성 금융서비스 확장이 이 글로벌 빅테크 금융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애플은 또 어떻게 경쟁을 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었습니까? 아직 쌀쌀하긴 한데 이제 사실 늦가을의 풍모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남은 가을의 자락들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한번 종합 정리해서 브리핑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일단 주간 증시 전망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뭐 다른 기사들도 있긴 했는데 지금 시장이 뭔가 좀 변곡점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외국인의 그동안 이제 우리 지수를 4,000포인트대로 끌어오는데 가장 큰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이 앞서 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에만 7조 2천억 원의 우리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낸 거는 역시 또 개인이고요. 7조 4천억 원어치를 지난 한 주 동안 샀으니까요.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품론 얘기도 다시 좀 불거지고 있고 내용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는 역시 시장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웬만한 이제 이벤트들이 다 끝나다 보니까 약간 좀 공허한 그런 분위기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기의 질이 좀 바뀌다 보니까 시장도 상승 쪽보다는 또 하방 쪽보다는 그냥 중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치고받는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사실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이 가격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로 한참 내려가는 이런 쪽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 즉 횡보 장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또 흐름들의 시장에 좀 컨센서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좀 있었죠. 4,200까지 갔던 시장이 3,900선대 중반까지 떨어진 거니까 한 300포인트 가까이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10% 수준에 이르기는 좀 규모가 차이가 지금 남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이번 주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10%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한 조정에 해당하는 10%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른쪽에 빨간색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 그냥 아이콘들이긴 한데 AI, 자동차, 뭐 컴퓨터 등등 반도체 이런 쪽 얘기들이 되겠고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셧다운이 해결될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 외국인의 또 기조 지금까지 순매도 기조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됐죠. 이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이번 주에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뭐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그런 굉장히 그리고 뭐 피를 말리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해소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이번 19일 날 당장 다음 이번 주는 아닙니다만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권들 이건 12월 달이긴 합니다. 이런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 하나하나 시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달릴 수 있죠. 지금까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또 달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게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대신할 다른 섹터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많이 달려왔으니까 쉬고 있는 이 가장 주도 섹터인 반도체 쪽, AI 관련된 쪽에 계속해서 좀 더 비중을 늘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사이에는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1월은 확실히 좀 쉬어가는 올해 12월, 2025년 11월 장은 좀 확실히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 지난주 동안 산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받아낸 게 개인이라고 그랬죠. 7조 4천억 원을 샀으니까요. 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개인들이 사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을까? 결국은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위탁 계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드는 이 추이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8월 달에 잠깐 주춤했다가 9월, 10월 달, 특히 10월 달에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월 달은 좀 자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달 대비 50%나 새로운 주식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서학개미가 미국에 대해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장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10월 달부터 높아지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은 이제 4,200선을 이제 주가가 지수가 이제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새로운 주식도 계좌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래도 늘어나기가 쉽죠. 실제로 거래도 많이 늘어났고요. 1월 달에 한 9조 원 정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근 20조 가까이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거래 대금도 늘어났다. 그만큼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물량을 내다 팔면서 지수가 이렇게 내리꽂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예전에는 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뭐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4년 전이죠. 2020년, 2021년 그때 팬데믹 때 4, 5년 전에 그때 시장을 받쳐줬던 게 개인이었죠. 그걸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저렇게 저렇게 7조 뭐 전후로 그러니까 뭐 4, 5조 이상의 이렇게 대규모 또 주식을 매도한다 그럴 경우 시장을 누가 받쳐줄 것이냐. 만약 이번에도 개인이 받쳐준다 그러면 정말 팬데믹 때와 같은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법합니다. 실제로 지금 고객 대금도 88조, 거의 89조 원 가까이 좀 가고 있고 신용융자 잔액도 25조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은 좀 대기성 자금은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팬데믹 때처럼 시장을 끌고 올릴 수 있는,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수급으로 좀 나타나 줄 것이냐. 뭐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저는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웬만한 모멘텀들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국내 시장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귀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가장 큰 이슈였던 정책 수혜 기대감, 즉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이 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살려줘야 되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좀 된 게 3차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 해서 이 두 부분입니다. 배당소득 분리 3차 상법 개정안은 11월 달 중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배당소득. 이거는 이제 세법 개정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 지금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35%로 정부가 좀 내놨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25%로 10%포인트를 내려야지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당정이 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당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얘기가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민석 총리,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도 25%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가 명시적으로 25%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손을 좀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11월 내로 좀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재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25%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하여간 25%에서 많이 높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이소영 의원이 처음에 제기했던 27%나 뭐 이 정도를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세율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요. 오히려 실망하겠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2027년 배당분부터 해자 그런 얘기는 결국 28년도에 이제 이 배당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수치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벌써 한 2, 3년 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문제, 그다음에 세율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이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와치 짧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에 ETF 상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는 어딜까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였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전체 상위 5개 ETF 상품 중에서 1위는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인데요. 이게 9.8%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액티브 자산형의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요게 8.2%.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연금 한국 헬스케어 펀드 요게 7%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코스피도 낙폭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9%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을 레버리지도 아닌 ETF 상품에서 냈다는 건 굉장히 수익률이 좀 잘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해외 주식형은 마이너스 1.1%, 다 마이너스죠. 지난주 국가별로는 중국이 3.5%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반대로 3%가 넘게 상승을 했고,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헬스케어 쪽 섹터의 상승률이 좀 좋았고요. 개별 상품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이런 ETF가 있습니다. 이게 3%대로 1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바이오가 좀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이 지난주에 거의 마이너스 2%대 이 해방의 날 이후로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우리 코스피도 4,000선을 드디어 다시 한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이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증시 참 롤러코스터 장세가 끝까지 이어졌던 한 주였습니다. 보자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3.7%, 또 코스닥도 마이너스 2%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이게 뭐 비단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니케이도 주간 기준으로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또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뭐 코스피가 2주 동안 거의 10% 네. 예, 지수가 10% 상승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좀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코스피가 3.7% 하락해서 글로벌 두 번째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2.6% 하락했는데 저는 더 특징적인 것을 지난주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의 그런 변동률이 코스피는 무려 8.5%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도 7.2%가 나왔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종목에 따라서는 고점과 저점의 어떤 편차가 20% 이상 뭐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매크로 지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450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환율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소폭 상승,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다시 50달러 후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보시면 AI 버블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데 사이에서 이제 빅테크라든지 국내 기업들도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 뭐
통째들의 발언에서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이면서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지금은 60% 중반으로 좀 하락한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뭐 90%가 넘었었던 것이 이제는 60%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1분기 말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제는 조금 바뀐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타협안을 공화당에 제안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지수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대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보면은 업종에서는 이제 방어 업종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3%대 상승한 보험과 유틸리티, 그리고 1.5% 상승한 종이 목재업이 있었고, 하락률 상위 업종에서는 무려 한 주간에 10.6% 정도 하락한 기계 업종이 1위였고요. 네. 그 뒤를 이제 조선과 건설이 좀 하락률이 심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 쪽이 상당히 주간 하락이 가팔랐네요. 이제 보자면은 지난주 정확하게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외인 순매도가 코스피에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거의 역대급 순매도를 펼친 외인이었죠. 뭐 주간 기준으로 7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 이 지난주 화요일을 좀 정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는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 순매도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나마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순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서 다시 이제 금요일 날 순매수했던 종목들이 몇몇 보였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앞서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11월은 외국인 순매수의 둔화 가능성이 있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3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금액인 7조 6천억 원을 지난 한 주 동안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지지난주에 5천억 원대 순매수가 나와서 이제 역시 개별 종목 장세로 또 소외받았던 코스닥 뭐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도나라고 봤는데, 한 주 만에 다시 1,090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지만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업종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음식료, 섬유, 종이목재, 의료종 및 보험업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좀 소외받았던 업종 위주로, 또 방어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보험업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 저는 이게 어떤 배당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도 이제 1,700억 순매수한 SK스퀘어, 720억 순매수한 LG이노텍, 480억 순매수한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간 단위로 말씀드린 순매수 종목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새내기들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매수 자체가 좀 일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순매도 상위 종목은 좀 많이 보셨던 종목들인데, 3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한 SK 하이닉스, 1조 5천억 원 순매도한 삼성전자, 그리고 4,800억 순매도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중반까지는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 내 종목으로 보던 종목들 중에 일부가 좀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반등할 때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가 나왔던 네이버, 또 삼성 SDI, 효성중공업, 삼성전기 등은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외인 순매도가 나왔네 하면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주 후반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아무래도 좀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지금 시각 기준으로 1,458원 선까지 현재 크게 대폭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뭐 지난주에만 거의 2%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엔화보다도 우리가 더 절하율이 높은데 뭐 이렇게까지 크게 절하가 된 이유 따로 있을까요? 뭐 사실 9월 말 이후 그러니까 4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딱 환율을 보시면 9월 말 이후에 51.9원 상승했고 아,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단기간으로 보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3.7% 이제 오른 건데요. 사실 환율이 상승 주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대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으로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확한 경제 지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는 고용지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강한 달러에 대한 압력을 좀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외환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이제 기대가 워낙 약세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기술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50원 선이 지금 돌파되었는데요. 네. 환율의 사실 방향성이 기술적 요인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에 베팅하거나 또 일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가 높아질 거에 대비해서 원화로의 환전을 좀 더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주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일부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1,440원으로 이제 보통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전 고점인 비상계엄 영향을 받았던 1,480원 수준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외환 당국도 어떤 10원 상승 시마다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든지 실제 개입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달러 강세가 그러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에는 좀 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연말까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거의 40일 가까이 최장 기간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항상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셧다운이 해제된다면 그동안 이제 지연되었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재개되고 여기에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상승 압력은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또 그 시기에 외국인에게는 강력한 국내 주식 매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환율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네, 좀 연말 들어서는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셧다운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이슈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섹터들을 한번 쭉 봤는데 좀 관심을 확실하게 가질 만한 섹터가 역시나 연말이니까 배당주들 이쪽에 좀 네.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새 조정장에서 좀 상당히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관심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으로도 뭐 예전처럼 가능하지만 조금은 이제 한 1년, 2년 정도의 중장기 배당 투자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내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요인인데요. 정부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뉴스가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소득을 분리함에 인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최고 세율 자체도 지금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서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네. 25%로 낮추자는 공감대가 정부, 여당, 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25% 세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시의 핵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배당 투자 대상을 이제 좀 보시면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는 이제 지주사라든지 은행, 보험, 증권, 통신, 유틸리티 종목을 선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반기라든지 분기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4분기 특히 연말에 한 번 배당하는 그런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연말에만 배당하는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대되는 종목이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제일기획, 네. 그리고 5.7%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은행, 5.6%의 NH투자증권, 5.5%의 삼성카드, 5.2% 삼성증권, 그리고 5% 수익률의 DB손해보험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에 더해서 향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 환원 정책이 훨씬 더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어도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고배당 관심 종목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일기획이요. 네네. 제일기획이 먼저 그 배당 정책에 있어서 2년 연속 당기 수익률의 60% 이내를 기말에 배당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유사한 수준으로 배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현재 컨센서스는 주당 한 1,250원 정도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측면도 이제 충분히 좀 보셔야 되는데 2029년까지 연평균 한 6% 정도 성장이 기대되는데 올해는 약 한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약 3,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관계로 관련 광고 수익이 4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배당 관련해서 관심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주가는 상승으로 확실히 좀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증시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좀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는 제일기획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 9일 날에 당정이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안인 정부안 35%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뉴스가 확실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주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에 좀 기대감 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다른 호재 거래를 보자면은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뭐 이 두 가지 호재가 좀 상당 부분 우리 증시 위로 말아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사실 뭐 이번 주 증시 전망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 확실한 바닥을 했다고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네. 요즘 실적이 좋아도 그것을 이제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좋은 건 당연히 좋지만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 일단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네. 미리 조금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뭐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 실적보다는 실적 시즌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가 이제 외국인이 과연 이제 매수를 다시 재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키가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기관에서 지금까지는 같이 이제 외국인은 같이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외국인과 반대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수는 뭐 다시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하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가 금리가 일단 하락하는 기간에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그렇지만 풍부한 대기 자금이 있는 관계로 변동성이 나올 때 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주에도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저점 매수에 좀 줄여가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한해서 좀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중기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였더라도 네. 이제 중기 추세 여부는 10주간과 30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10주간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10주간, 30주간 밑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추세가 이제 하락의 추세로 전환됐구나라고 보시고 이럴 때는 반등시마다 현금화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기 추세를 좀 이탈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현금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준선이 이제 10주간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